네, 안녕하세요. 분석화학 2보강 EDTA 타이트레이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DTA 타이트레이션의 첫 번째 표지 내용은 킬레이트와 요법과 지중해 빈혈증에 관한 얘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중해 빈혈증에 걸린 어린이들은 이제 적혈구를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적혈구를 수혈을 받아서 이제 빈혈을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그때 하나 부가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그 적혈구 안에 있던 철이 계속 체내에 축적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중간에 기대 수명에 관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대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수혈을 했을 때는 이제 기대 수명이 그래도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내에 축적되는 철 때문에 아주 기대 수명이 길어지지는 않는데요. 이런 체내에 축적된 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킬레이트와 요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때 주로 사용되는 킬레이트제가 바로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제 페리옥사민 B라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네모에 보면은 페리옥사민 B가 아니라 앞에 DES가 붙어 있는데요. DES는 이제 철이 결합되지 않은 형태의 킬레이트제를 데스페리옥사민 B라고 하고 왼쪽 상단은 그냥 페리옥사민 B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이미 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DES를 띄고 그냥 페리옥사민 B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스페리옥사민을 처리하게 되면 확실히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스페리옥사민 B의 하나의 문제점은 좀 주입하는, 그러니까 자, 어린이한테 주입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야간에만 주사를 해야 되고 또한 피하 주사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불편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디페리프론이라는 이제 리간드가 되겠습니다. 이 리간드도 역시 철과 결합을 해서 이제 소변으로 철을 빼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장점은 이제 먹는 킬레이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최근 사용 승인되었다고 EDTA 타이트레이션 표지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듯이 EDTA에 대한 구조와 이런 것들을 뒤에도 좀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에 이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 EDTA는 이제 약어인데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릭 엑시드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디아민 여기 쓰여 있듯이 디아민이란 것은 아민 그룹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 그 다음에 테트라 아세릭 엑시드, 즉, 네개의 아세릭 엑시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개의 아세릭 엑시드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6개, 2개의 아민과 그다음에 4개의 아세틱 엑시드 그룹이 이제 금속 이온과 착물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 쓰여 있듯이 form strong one-to-one complexes with most metal ions. 대부분의 금속 이온과 1대1로 착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학양론, 스토이키오메트리도 간단하죠. 그냥 1대1로 결합을 하는 이제 킬레이트 리간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EDTA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섭취하는 식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보이듯이 첫 번째 네모에 읽어보면 금속 촉매에 의한 식품의 산화를 억제하는 식품 첨가제와 같은 제품 생산에 있어서 강한 금속 결합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금속이 이제 촉매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스트롱한 컴플렉스를 이제 아, 형성하는 성질 때문에 약간 네거티브 이펙트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듯이 금속 EDTA 복합체는 폐수 처리 공장을 걸러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 유입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금속 이온이나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이온 같은 것들을 정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EDTA와 강하게 결합한 경우에 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수적인 네거티브 이펙트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DTA를 좀 더 자세히 보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금속과 결합하는 킬레이트 리간드 또는 리간드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인 얘기들을 설명드리고 EDT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메탈과 리간드가 결합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화학 때도 배웠겠지만 루이스 엑시드 베이스의 관계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 엑시드는 여기 적혀 있듯이 accepting electron pair,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것을 루이스 엑시드라고 하고, 루이스 베이스란 것은 donating electron pairs, 즉 전자쌍을 주는 것을 루이스 베이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 아이온과 리간드 관계는 루이스 산염기의 관계로서 반응을 이제 대체로 굉장히 평형상수 크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정한 착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금속과 착물을 이루는 이 리간드는 크게 한 자리 리간드와 여러 자리 리간드로 나뉘게 됩니다. 한 자리 리간드라는 것은 영어로는 모노덴테일 리간드라고 하고, 여기 쓰여 있듯이 금속 이온과 오직 한 개의 금속 이온과 오직 한 개의 원자와 결합을 하게 된다 해서, 여기 보면은 사이아나이드 아이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한 자리 리간드가 됩니다. 그래서 은과 결합할 때 이렇게 한 자리씩만 결합을 해서 이제 양쪽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넘어갈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모노덴테이트 리간드라고 하는데, 덴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빨, 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 개의 이빨을 가진 리간드다, 한 개의 결합자리를 가진 리간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러 자리 이제 결합 부위를 가진 리간드를 우리가 멀티덴테일 리간드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이를 가진 리간드다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킬레이팅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리간드 원자가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그러한 리간드들을 우리가 멀티덴테일 리간드 또는 킬레이팅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게 될 EDTA도 멀티덴테일 리간드에 속하지만 그 외에도 EDTA 이외에도 여러 자리 리간드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체로 칼복실 그룹을 포함하거나 아민 그룹을 포함한 경우에 이제 이런 멀티덴테일 리간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보듯이 에틸렌 디아민 같은 경우는 디아민, 즉 아민 그룹이 두 개가 있고 두 개의 전자쌍이 하나의 금속과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바이덴테일 리간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즉 바이덴테이시라는 것은 두 개의 이를 가진 리간드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듯이 바이덴테이 코디네이션을 보면 두 개의 아민 그룹이 하나의 금속 이온과 결합한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옥살레이트, 즉 옥살산의 이온 형태가 리간드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칼복실 그룹이 두 개가 있는 여기에 산소 자리가 바로 금속 이온과 두 개의 이빨로 결합을 한 바이덴테이트 리간드 포메이션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 자리 리간드와 여러 자리 리간드의 차이점을 우리가 킬레이트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얘기로서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보면, 여러 자리 리간드가 유사한 한 자리 리간드보다 더 안정한 금속 착물을 형성하는 능력을 킬레이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카드뮴이라는 중금속과 에틸렌 디아민이라는 여러 자리 리간드 또는 메틸아민이라는 한 자리 리간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카드뮴은 두 개의 에틸렌 디아민과 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착물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틸아민과 같은 한 자리 리간드와는 총 메틸아민 4개와 결합을 해서 아래쪽에 12-2에 있는 형태의 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평형상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어느 것이 더 안정한 리간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틸렌 디아민에 의해서 형성된 오버럴 포메이션 컨스탄트, 보통 베타라고 불리는 이 값이 훨씬 더 이제 에틸렌 디아민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죠. 약 1000배 이상, 한 2000배 정도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형상수를 봤을 때 여러 자리 리간드가 더 금속과 안정한 착물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체내에도 이런 여러 자리 리간드의 생체 분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얘기하는 ATP입니다. 그래서 ATP 또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쓰여 있듯이 테트라덴테일 리간드입니다. 그래서 테트라는 네 개라는 뜻이죠. 즉 네 자리 리간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it binds to divalent ions such as magnesium, mangan, cobalt, nickel. 그래서 이렇게 다이밸런 이가짜리 이온과 이제 결합을 하는 네 자리 리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두 번째 네모에 읽어보면 이가 금속 이온과 결합할 때 금속 이온이 6개의 베이 위치 중 4개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위치는 물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금속이 있죠. 이 금속이 이제 ATP의 네 자리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3인산이니까 인산 3개와 결합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아데닌의 아민 그룹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네 자리가 결합되어 있고 나머지 두 자리는 뭐와 결합되어 있냐면 여기 보이듯이 물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위치는 물 분자가 차지한다라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TP의 구조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산 3개의 산소 부분, 산소 이온 부분과 그 다음에 아데닌 부분에 이제 질소 부분과 결합을 한다. 총 4개의 자리와 결합을 하게 된다. 금속 이온이.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리간드를 활용한 항생제에 대한 소개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철 엔테로박틴 컴플렉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이드로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드로포라는 것은 여기 쓰여 있듯이 이제 그림 뒤에 첫 번째 네모를 보시면은 박테리아가 철을 포획하기 위해 체외로 분비하는 킬레이트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로포어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포획 및 흡수가 된 다음에 이제 효소 분해에 의해 철이 이제 내부로 세포 내로 방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철 엔테로박틴 착물을 닮은 꼴로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항생제를 만든 것이 여기 오른쪽 그림 두 번째 나와 있는 트로이목마 항생제 전달에 대한 그림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목마 항생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트로이목마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잠입해서 들어가서 말 그대로 공격을 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미끼는 역시나 사이드로포어입니다. 즉 박테리아가 철을 포획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부분이 바로 사이드로포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이드로포어가 이 트로이목마 항생제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항생제가 가수분해성 연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생제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일단 사이드로포란 미끼를 박테리아가 물어가지고 흡수를 하게 되면 항생제도 같이 체내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효소작용에 의해서 철이 방출되기도 하지만 항생제도 같이 세포 내로 방출돼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생체 내에 있는 또는 이런 미생물에 있는 이런 착물을 이제 유사한 형태로 그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트로이목마 항생제를 개발한 사례를 바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간드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화학에 이용하는 것을 이제 통칭해서 컴플렉소메트릭 타이트레이션 착물화법 적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 쓰여 있듯이 titration based on complex formation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다양한 이제 여러 자리 리간드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EDTA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DTPA, EGTA, DCTA 등이 있고, 자, 이 구조들을 잘 보시면은 대부분 다 아민 그룹과 칼복실 그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아미노 칼복실릭 엑시드의 형태로 생겨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간드들의 특징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ligands other than NTA, NTA를 제외한 여기 그림에 보이는 리간드들은 form strong one-to-one complexes with all metal ions except univalent ions such as sodium or potassium 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카리 금속 같은 1가짜리 이온을 제외한 나머지 이온들, 금속 이온들과는 대부분의 리간드들이 1대1로 강하게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만 제외하고 NTA만 제외하고 NTA는 1대2로 결합하거나 1대3으로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리간드들은 대체로 다 1대1로만 결합을 하게 된다. 즉, 여기 쓰여 있듯이 The stoichiometry is one-to-one, regardless of the charge on the metal ion. 메tal 아이온의 차지와 상관없이 항상 1대1로 결합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착물화법 적정이 단순해지는, 단순하게 우리가 1대1 화학약론만 고려해도 되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킬레이딩 에이전트를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이제 디자인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신세릭 킬레이딩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통칭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민 그룹과 칼복실 그룹이 있는 아미노 칼복실릭 엑시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돌리늄 DPTA 컴플렉스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use for a contrasting agent for MRI 여러분들 뭐 magnetic resonance imaging 해서 여러분들 뭐 건강 검진을 할 때 MRI 찍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때 이런 혈관들을 보다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대비를 주기 위해서 조영제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때 넣는 이제 약이 이런 가돌리늄 DPTA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는 이제 NTA 컴플렉스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철과 NTA가 착물을 이룬 경우인데 보시다시피 1대2로 결합한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는 DTPA와 철이 1대1로 결합한 착물을 그림 예시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DTA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EDTA는 우리가 책의 이 단원의 제목처럼 EDTA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리간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쓰여 있듯이 EDTA is by far the most widely used chelator in analytical chemistry. 즉, 분석화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제 킬레이터가 되겠고, 여기서 보면은 직접 적정이나 반응의 간접적인 과정을 이용하면 사실상 주기율표의 모든 원소를 EDTA로 분석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EDTA로 활용한 적정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적정법들을 활용하면은 주기율표의 대부분의 원소를 커버할 수 있다. 즉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EDTA는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소듐이 결합된 형태를 보통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시약으로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물론 소듐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세 개, 네 개 결합한 EDTA도 자주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소듐의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pH를 조절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민 그룹이나 칼복실 그룹에 있는 수소 이온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금속 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일단 그림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의 아민 그룹과 네 개의 이제 칼복실 그룹이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수소 이온이 이제 두 개가 총 네 개가 결합되어 있고 총 네 개가 결합되어 있고 수소 이온이 두 개가 떨어진 형태를 이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듯이 아민 그룹 2개와 4개 칼복실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DTA는 6양성자성 산이 됩니다. 즉, 6개의 수소이온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다양성자성 산이 된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6양성자성 산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헥사프로릭 엑시드 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쓰여 있듯이 EDTA is a hexafluoric system designated H6Y2+, 즉 수소이온 6개가 모두 결합하면은 이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EDTA는. 그래서 the highlighted acidic hydrogen atoms are the ones that are lost upon metal complex form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highlighted라는 것은 아래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6개의 산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산소는 이제 pH 조절에 의해서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금속 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된다라는 내용을 맨 윗줄에서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개의 수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6개의 H 플러스가 떨어지니까 Y4-의 형태로 이제 금속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6양성자성 산이니까 당연히 pKa 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6개의 pKa 값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pKa 값 중에 처음 4개는 칼복스일산에서의 수소 이온에 대한 이제 pKa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pK1부터 pK4까지는 칼복실 그룹에 붙어 있는 수소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5번째, 6번째는 바로 아민 그룹의 수소 이온에 대한 pKa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칼복실 그룹의 pKa는 상당히 낮고 이제 상대적으로 아민 그룹의 pKa는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산은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듯이 4개의 수소가 붙어 있는 H4Y의 형태가 될 것이고요. 6개가 붙으면 2가 양이온이 되니까요. 여기 보듯이 140도씨에서 2시간 건조한 후 1차 표준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컴포지셔널 다이어그램, EDTA에 대한 컴포지셔널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6개가 붙은 형태부터 6개의 수소가 모두 떨어진 형태까지 이제 쭉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다? 즉 수소이온이 다 떨어진 Y4-의 형태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Y4-의 분율이 높으려면 당연히 pH가 어떻게 돼야 되죠? pH가 높아져야지 Y4-의 분율이 높겠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뒤에 다시 정리한 슬라이드가 나옵니다만은 EDTA가 금속과 잘 결합하기 위해서는 pH가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수업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수소이온이 다 떨어진 Y4-의 형태가 중요하고 즉 Y4-의 분율이 크면 클수록 EDTA가 금속이온과 결합을 잘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알파 Y4-의 이 값은 여러분들 이미 산염기에서 배우셨겠지만 전체 산이 가질 수 있는 형태 중에 한 가지의 형태의 분류를 바로 알파 값으로 표현한다고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EDTA 같은 경우는 6양성자성 산이니까 6가지 형태의 수소이온이 붙은 이런 6가지 형태와 나머지 수소이온이 다 떨어진 형태, 총 7가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7가지 형태를 다 합친 것 분의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다 떨어진 형태의 비율이 바로 알파 Y4-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형태를 다 더한 것을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EDTA 컨센트레이션으로 쓰게 된다면 두 번째 파란 네모처럼 간단하게 EDTA분의 Y4-의 형태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 Y4-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양성자성 산에서 배웠던 요 분율식을
확장해서 쓰면은 이제 y4-의 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값이 다음과 같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1부터 K6까지는 그냥 산해리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순차적인 산해리 상수이고 그다음에 수소이온 농도로 표현된 이러한 복잡한 분수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알파 Y4- 값은 뭐에 의존한다? 수소이온 농도에 의존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K1부터 K6는 이미 정해진 값이고 우리가 H 플러스 이온, 즉 pH는 조절할 수 있는 값인데 알파 Y4-의 분율의 크기는 즉 수소이온 농도에 의해서 의존한다. pH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H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 예제는 결과만 봐도 됩니다. 보면 먼저 문제부터 간단히 보면 Y4-의 화학종을 가진 모든 유리 EDTA의 분율을 알파 Y4-로 표시한다 라고 했을 때 pH 6.00에서 포말 농도가 0.1몰일 경우 EDTA 용액의 조성이 아래와 같을 때 알파 Y4-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총 7가지 형태의 이제 각각의 농도가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식에 대입을 해서 쭉 다 대입을 해서 구해 보니까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알파 y4-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y4-의 형태 분율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어떨 때? pH가 6일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pH에서는 알파 y4-가 결정이 되게 된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DTA는 금속이온과 굉장히 결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형상수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이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쭉 배우게 되겠지만 총 세 가지가 있고 요번 보강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평형상수 형태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Formation Constant 또는 KF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 평형상수식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조금 같은 듯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것을 잘 캐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KF가 정의되는 것은 여기 보듯이 금속이온, 그 다음에 EDTA 중에 수소이온이 다 떨어진 형태인 Y4-의 형태, 그리고 분자에는 이 Y4-와 금속이온이 결합한 농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형성상수의 정의가 되게 됩니다. 즉, 이 형성상수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평형식에 대한 평형상수가 되는 것이죠. N 플러스라는 금속 이온과 Y4 즉 EDTA의 수소 이온이 다 떨어진 형태의 그 Y4-가 결합해서 착물을 이루는 이 반응식에 대한 평형상수가 바로 Formation Constant KF 값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글로 써놓기도 했습니다만은 EDTA에 대한 KF는 금속이온과 화학종 Y4-의 반응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요 형성상수는 Y4-만 고려해서 Y4-의 농도만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형성상수의 로그 값, 워낙 값이 크기 때문에 로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의 숫자면은 이제 여기에 10의 x승으로 이제 kf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에 제시된 것은 로그 값이니까 로그를 벗겨내게 되면 10의 몇 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이제 주로 1가짜리 이온에 대해서는 이제 형성상수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가 이상을 보게 되면 대체로 어떻습니까? 형성상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상수가 높고 이제 1가짜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에 보면은 다시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안정도 상수. 왜냐하면 형성 상수를 우리가 stability constant, 안정도 상수라고도 불리게 되기 때문에 책에 안정도 상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속 이온과 Y4- 간의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네모에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평형상수가 있는데요. 아, 아, 그 KF 값, 포메이션 컨스탄트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용액에서 Y4-의 농도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조건을 하나 더 더해서 좀 더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형성상수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conditional formation constant라고 나와 있는 조건 형성 상수이고 여기에 조건 형성 상수는 KF 프라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이 붙었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 조건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고정된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pH가 고정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면 pH를 완충용액으로 고정시켰다면 알파 Y4-는 KF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다시 방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 알파 Y4-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소이온 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pH가 고정되면 알파 Y4-는 정해지는 값이다. 상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H를 완충용액으로 고정시키면 알파 Y4-는 상수가 되고 이것을 이제 알파 Y4-와 KF가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조건 형성 상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특정한 pH에서의 MY의 창물의 형성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conditional formation constant는 다른 이름으로 effective formation constant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y4-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즉, EDTA가 어떠한 형태로 있건 전체 농도를 우리가 그냥 EDTA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쓰여 있듯이 이제 EDTA concentration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Y4-의 분율을 곱하면 당연히 Y4-의 형태의 EDTA의 농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formation constant에서 Y4-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게 되냐면 바로 요 알파 Y4- 곱하기 EDTA concentration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아래 쓰여 있듯이 이제 M 곱하기 알파 Y4- 곱하기 EDTA의 전체 농도로 이제 분모 부분이 이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pH가 고정되면 알파 Y4-는 뭐다? 바로 상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pH가 고정된 경우에는 상수이기 때문에 요 알파 Y4-를 좌변으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나요? 알파 Y4- 곱하기 KF의 형태가 되게 되고 바로 이 알파 Y4-와 KF를 곱한 형태를 우리가 바로 Conditional Formation Constant, 즉 KF 프라임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변의 남은 부분을 보면은 뭐 금속 EDTA 창물 금속 이온은 그대로 있지만 이 Y4- concentration 대신에 비교를 해보면 Y4- concentration 대신에 그냥 EDTA의 전체 농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용액을 제조할 때 EDTA 전체 농도는 당연히 우리가 만든 만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이제 평형상수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EDTA 전체 컨센트레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즉 pH가 고정된 경우에 사용하는 평형상수가 Conditional Formation Constant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The formation metal EDTA complex at any particular pH, 즉 어떤 특정 pH에서의
금속 EDTA 착물에 대한 형성상수를 우리가 KF 프라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붙었다. 무엇이? pH 조건이 하나 붙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제 좀 더 이해가 쉽겠죠. 한번 보시죠. The formation constant in table 12-2 for calcium EDTA is 10 to the 10.65. 그래서 칼슘 EDTA 착물에 대한 이제 KF 값 12-2는 아까 전에 봤던 요 표가 되는데요. 표 12-2에서 칼슘의 형성상수를 보면 로그 값이 10.65니까 이제 로그 값을 벗겨내면 10에 10.65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는 calculate the concentration of free calcium ion in a solution of 0.1 molar calcium EDTA at pH 10 and pH 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H 10과 pH 6에서 이제 칼슘, 프리 칼슘 이온의 농도, 즉 EDTA와 결합하지 않은 칼슘 이온의 농도를 구해보시오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보면은 표 12-1이 있는데요. 표 12-1을 보면 25도씨 이온색이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1몰에서 EDTA에 대한 알파 Y4- 값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0부터 14까지 각각 알파 Y4-의 분율 값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이미 여러 가지 경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pH가 증가할수록 알파 Y4- 값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pH 조건이 10과 6이라는 pH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컨디셔널 포메이션 컨스탄트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컨디셔널 포메이션 컨스탄트는 여기 나와 있듯이 형성상수의 알파 Y4- 값을 곱하게 된 것이고 각각 pH 10과 pH 6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디셔널 포메이션 컨스탄트를 구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pH가 높은 pH 10 조건에서 pH 6보다 포메이션 컨스탄트가 거의 10만 배 가깝게 10만 배보단 조금 안 되지만 10만 배 가까울 정도로 커진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pH가 높으면은 칼슘 EDTA 착물이 더 형성이 잘 된다. 칼슘 EDTA 착물이 더 형성이 잘 된다는 것은 EDTA와 결합하지 않은 칼슘 이온의 양은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프리 EDTA는 칼슘 EDTA 착물로부터 이제 헬이 돼서 나오겠죠. 칼슘 이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Y4-로 헬이 될 때 나오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애초에 얘가 0.1몰이 있다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X만큼 헬이가 되면은 X만큼 칼슘도 생기고 이제 EDTA의 Y4-의 형태도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이제 KF 프라임의 식에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칼슘 이온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이고 EDTA도 똑같은 양만큼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칼슘 EDTA는 X만큼 헬이 되니까 0.1-X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KF 프라임 값을 만족해야 된다. 즉 pH 10에서는 1.3 곱하기 10의 10승, pH 6에서는 8 곱하기 10의 5승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pH 10과 pH 6에서의 프리한 EDTA와 결합하지 않은 칼슘의 농도가 다음과 같이 pH 10에서는 2.7 곱하기 10의 6승, pH 6에서는 3.5 곱하기 10의 4승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H 6에서 프리한 칼슘 이온, 즉 EDTA와 결합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pH 6에서 칼슘 EDTA 착물의 안정성이 pH 10보다는 떨어지게 된다, 작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해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A metal EDTA complex becomes less stable at lower pH, 즉 pH가 낮으면은 메탈 EDTA 컴플렉스는 불안정해지게 된다. 그래서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적정을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EDTA와 금속이 결합을 해서 이제 잘 안정한 착물이 되는 생성물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적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네모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For a titration reaction to be effective, 즉 적정이 효과적이려면 it must go to complete, 완전히 반응이 가야 된다. 100% 반응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however the conditional formation constant for calcium EDTA is just too small for complete reaction at low pH.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각 pH별로 적정 곡선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pH 5, 6, 7에서는 꺾이는 부분이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칼슘 EDTA 착물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pH 8 그리고 pH 9 정도가 돼야지 확실히 이제 종말점에서 꺾이는 부분이 확실해지게 된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반응이 100% 완결돼서 가게 된다. 칼슘 EDTA 착물이 pH 8, 9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하다. 적정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하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EDTA 타이트레이션은 pH가 높아야지 더 이펙티브합니다. 단,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pH가 너무 높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속 이온들이 수산화 이온과 결합을 해서 침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pH가 너무 높으면. 그래서 적당한 pH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적당한 pH를 못 찾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auxiliary complexing reagent, 보조 착화제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EDTA가 칼슘과 결합하는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보강 시간에는 이제 EDTA 타이트레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당량점 이전, 당량점에서 당량점 이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보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EDTA 타이트레이션 커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강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